벼락거지라는 거는 사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발달한 사회에서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한이 없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해외 부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찾아봤는데 자산이 29억 원이고요. 빚이 없이, 부채 없이 자산이 29억이 있어야 되고 연평균 소득이 이제 2억 1,571만 원 연평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상위 1%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부자들의 기준이 좀 높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이 있으셔도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봤던 이제 조사 내용에서 이 미국 사람들은 약 200만 달러, 23억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으면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6억 원이 있어야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1% 부자가 29억 이라고 지금 통계가 있는데 그러면 1%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이제 부와 관련된 마음의 습관이 이제 기준이 높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보다 GDP도 훨씬 높고 부자 수도 훨씬 많고 한데 거기보다 2배 가까이 돈이 있어야 우리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내가 행복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항상 좀 뭔가 쫓기고 이런 측면이 좀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왜 돈이 중요한가요? 배금주의, 물질주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돈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라는 게 현대사 내내 계속 축적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사실 가치관이라는 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셨을 것이고 또 우리도 뭔가 돈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자식들한테 전해주고 있겠죠.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나 보면은 거의 뭐 우리의 할아버지 쪽부터 한국이 상당히 이제 가난했던 나라였고 또 현대사의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뭐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살림이 어려웠던 시기들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은 가족끼리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이런 기억 때문에 이제 돈이 중요하다. 돈을 제일 앞에다 놓는 가치관이 생기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제 구한 말에 뭐 외세의 침탈 있었죠. 그러다 이제 결국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이 뭐 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밥그릇까지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었고 또 해방이 된 이후에는 바로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그나마 있던 어떤 산업 기반이라든지 농토 이런 것까지 다 불타고 없어지고 또 피난 오느라고 또 근거가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근거를 잃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거의 뭐 맨중역에서 현대사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발 팔았다는 거 아시는 분이 이제 많지 않을 텐데 사람들 머리 쫙 잘라가지고 다 팔고 또 이제 문화재 같은 거 팔아서 돈을 벌었던 때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경공업 같은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공업이 좀 발전을 하는데 이때는 인구가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임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일자리 자체가 없었던 그런 이제 뭐 5, 60년대 이런 시기가 있었죠. 70년대까지도. 그리고 뭐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이제 뭐 중화공업으로 공업이 이제 그 산업이 바뀌는데 역시 이제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그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정도 들어서 약간 좀 살림살이가 되는 이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한 달에 고기 한 번 먹기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초중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삼겹살도 굽고 이제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부터 또 막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IMF 오고 학교 안 나오는 애들 생기고 야반도주하고 막 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좀 먹고 살만 하는가 싶더니 다시 돈이 중요하다로 돌아갔었죠. 그러다가 또 뭐 금융위기 2000년대 초반에 카드 대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3, 40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마음을 놓고 뭐 삶의 질이라든지 돈을 좀 안 벌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지금도 뭐 고용 불안정, 산업 구조가 지금 굉장히 바뀌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했던 분야들이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코인이랄지 주식이랄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부동산도 지금 예전 같지 않죠. 굉장히 좀 위기고 코로나 때 반짝했다가 좀 또 떨어지고 있고 경제 채널입니다만 그런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나는 크게 손에 쥐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고 돈은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돈이 없어서 늘 좀 불안하다. 이런 계속해서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우리나라에서 부자 열풍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한 80년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 더 컸죠. 동네에 잘 사는 사람 찾기가 이제 쉽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가난해서는 어떻게 좀 벗어나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쯤 되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금융 쪽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 이런 욕구로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절대적인 빈곤에서 좀 벗어나자. 또 사회적으로는 뭐 민주화라든가 이제 큰 목표, 뭐 선진국 진입 이런 이제 그 거시적인 목표를 놓고 달려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개인적인 목표, 이제 가시적인 목표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나라는 어느 정도 뭐 살만해진 것 같고 또 뭐 민주화 같은 것도 좀 이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IMF 이후로 계속 또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삶의 의미가 돈 쪽으로 경제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된 계기가 그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90년대 한 중반 이후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로버트 가와사키 씨인가요? 이제 그분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나오면서 나도 웬만하면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그때 이제 그 유명했던 광고 있죠?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뭐 금융위기랄지 이제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제 우리도 경제적인 또 위기가 왔었고 계속해서 이제 재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그 욕구가 쏠리기 시작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나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 이 길이 있다. 그럼 막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그걸 하죠. 부동산, 주식, 코인이면 코인.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끌. 한국인들의 역시 그 심리적 특성이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모습.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번다. 이쪽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교육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일자리 잡아가지고 돈 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여전히 뭐 학원, 뭐 그런 사교육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좀 이제 힘들어진다 싶으면 한국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뭐 부동산이었고 주식이었고 뭐 코인이었고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자녀 교육을 뭐 골프 학원 보내고 뭐 야구 뭐 이런 거 시키고 그죠? 뭐 박세리 씨를 시작으로 한 골프 열풍. 김연아 씨를 시작으로 한 뭐 피겨 또 이제 뭐 누가 어떤 스포츠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죠?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일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막 대박이 났다. 나도 해야지. 직장 때려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버시는 분들은 버셨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돈을 번 건 아니고 근데 어떤 새로운 방법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역시 또 한국인들의 특징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엔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일단 이제 영끌, 비투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특성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게 개입이 됩니다.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건 이제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어떤 일이 남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는데 나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나쁜 일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나한테는 안 생긴다. 이런 믿음이 실제적으로 평균적인 통계적인 그 비율보다 나한테 훨씬 이롭게 작용한다라는 믿음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거의 제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망상 직전 수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연구에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 그 카네만 교수의 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A 선택지에서는 1억 원을 무조건 줍니다. 100% 확률로 1억 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B 선택지에서는 1억 원을 받을 확률이 89%예요. 5억 원을 받을 확률이 10%입니다.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1%가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A, B 중에. 그죠. 그게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A를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B를 선택한다는 거죠. 1% 확률로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을 하지 않아요. 1억을 89%, 10억을 10%,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한국인들은 이걸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가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현실적 낙관성이죠. 한국인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에 대해서 이유나 원인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만의 이유를 이렇게 따로 연구한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연구한 거에서 이제 대략 추정을 해보면 그 한국인들의 자기관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게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이제 자기관인데요. 주체성 자기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내가 좀 잘나야 되죠. 좀 영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뭐 주변에 이렇게 그런 얘기 들리실 텐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뭐 명함 돌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객관적인 현실보다 나를 좀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좀 안 생기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겨도 뭐 큰 돈 벌고 이런 일이 없어도 나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에도 거리낌이 없다고 보시나요? 거리낌이 없을 뿐더러 돈이 없는데도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을 10,000원을 넣어서 500원에 이익을 볼 수 있다면은 1억 원을 넣으면은 이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많이 돈을 넣으면은 내 가진 돈이 없으면은 뭐 빚을 내서라도 남한테 빌려서라도 넣어서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로세스죠. 자기 가치감은 주체성 자기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인가요? 약간 다른데 이제 자기 가치감이 높기 때문에 주체성 자기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은 이제 문화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내가 그런 줄 알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반대되는 그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너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듣고 자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내가 뭘 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참 하시거든요. 칭찬은 안 해도 너 할 수 있는 애가 왜 그래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도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월급 받으면서 이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 현실을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죠.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월급은 쥐꼬리 같고 하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더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많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죠. 옛날에는 뭐 5,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산업이 막 생겨나고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뭐 하다못해 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자가 돼 왔던 방법들의 한계가 많이 봉착을 했죠. 한계가. 그래서 예전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줄었고, 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더 지키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 부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뭐 100명이 다 100억이 있다. 누가 부자입니까? 전체적인 부의 양은 상당히 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자의 기준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자들 중에서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예전에 했던 조사인데, 통계적으로 고소득자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49%가 넘는 사람들이 내가 빈곤층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로 그 29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빈곤층이라고 본인을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뭐 100억 부자. 근데 이 사람은 또 1000억 부자를 보고 난 정말 가난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부자들께서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부자는 어떻게 탄생하나요?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고시 이런 게 소위 이제 신분 상승의 방법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혼맥, 부잣집과 결혼을 하는 방법. 근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제 부잣집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활용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또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부동산이 있죠. 예전에는 뭐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가 뭐 공장 부지로 개발이 된다.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뭐 도로가 된다. 내 땅이. 또 뭐 주택, 택지로 들어갔다. 이제 보상을 받고, 갑자기 이제 그 전에 농사 지어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부동산이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싸게 어디를 미리 사놨다가 개발 들어가서 이제 비싼 돈으로 보상받고 팔고 나오고, 이제 싼 집들 사가지고 이제 또 뭐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 될 때 또 이제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이 뭐 많을 때는 뭐 7만 개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고요.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린다면 이제 주식이 하나의 또 방법이었는데, 이제 개미들은 사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이제 버신 분들이 또 없지는 않죠. 최근에는 이제 주식 부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또는 뭐 월급을 모아서 그죠,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이제 자산을 늘리신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손에 잡히는 뭐 가능한 누군가가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게 있으면은 뭐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고 그죠? 수업 듣고만 이제 찾아가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나는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 나오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 방법으로 돈을 버셨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또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벌지 못했지만 별로 그 부자가 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해졌죠. 노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100% 없다라고 하긴 곤란하지만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제 청년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좌절을 하는 게, 어렸을 때 또 학창 시절에서 계속 금과 억조처럼 내가 들었던 얘기가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노력과 성공은 1대1로 매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100만큼 했다고 100만큼의 어떤 성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사실 우리가 개발 시대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적인 가능성이 있던 시절에는 노력을 하는 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고착화가 되고 노력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노력이 이제 디폴트가 되면은 노력 외의 변수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문화적으로도 10위권 내에 이런 이제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해서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그 열린 가능성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우리가 5천만이 넘는데 5천만이 다 잘 살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부의 양은 늘었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못 벌고 이제 가난한 분들은 계속 어느 지금 지점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양극화는 또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저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적 입장에서 뭐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 여러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사회도 많이 고착화가 됐고 돈을 버는 방법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너도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레드오션이 되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줄어드는 가능성 외의 것들을 볼 줄 아는 분들이겠죠. 한국 내에서 가능성이 없다면 뭐 국외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산업 중에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 새로운 산업을 내가 만들어내거나 어떤 이런 그 새로운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절을 잘 하지 않고 좌절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내 한계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러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부자가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나요? 착실하고 성실하게 내 주어진 것을 다 하고, 이분들은 사실 이제 부자가 되기보다는 성실하게 말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사회 발달 단계, 산업의 뭐 발달 단계에 맞는 나의 몫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절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수준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착실히 해서 가질 수 있는 이상을 원하신다면 이제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 조건만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죠. 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미래를 바라면서 똑같은 하루를 산다. 이 사람은 절대 뭐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분들 중에서도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의 다른 방향이 너무 빨리 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성실하고 그날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삶을 유지할 만큼은 버신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자면 찾을 수 있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 가거든요. 이게 이제 양극화라면 양극화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나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너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게 이제 뭐 사회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고 한 사회에서는 그 양극화라는 부분이 거의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배를 애초에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 쓰면서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면, 특히 이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극화라는 거는 거의 사회 발전의 숙명과 비슷한 단계일 수밖에 없는데, 벼락거지라는 거는 사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발달한 사회에서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한이 없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먹고 살고 당장 오늘을 굶지 않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고 집도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있고 하는 상태인데,
상당히 빈곤하고 가난하다라는 인식, 불행하다라는 인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특히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건데, 남의 집이 10억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안 올랐다. 사실 내 자산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저 부자가 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거지가 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불행해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죠, 한국에는.